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져놓은 개념을 확실하게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능 완성 윤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현대 윤리와 세계 윤리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현대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생철학의 쇼펜하우어 그리고 실존주의의 키르케고르, 샤르트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부분에 공부를 하시려면 어떤 것들 미리 공부하셨어야 되는지 선생님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재는요, 수능 완성 교재 테마 12로 들어와서 96쪽 중에 6쪽부터 103쪽까지. 자,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현대 철학에 관한 것들이 많이 다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가 기본이 좀 덜 닦였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수능 특강 교재 12강이나 선생님 강의의 28강, 29강을 꼭 듣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닦아드리긴 할 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추려드리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그 생철학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자, 핵심 개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선생님이 22강과 23강에서 총 다루게 될 학자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생철학과 실존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생명존중사상, 세계윤리 두 강에서 다루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12강의 테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학자들이 다 실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시간으로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요. 생철학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뽑은 이유는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보니까 쇼펜하우어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문제를 푸시려면요. 키르케고르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항상 강조드리지만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패턴을 정확히 알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나요? 한번 써볼까요? 생애의 맹목적 의지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분명히 외우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의지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목적을 상실한 의지예요. 목적을 상실한 의지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유명한 저서 중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 저서에 보면은 이 의지로 인해서 점철된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생애의 맹목적 의지라고 했을 때, 자, 의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의지를 얘기를 해요.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려는 의지. 이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자, 요렇게 연결을 시켜야죠. 이 욕망은 결코 충족되거나 만족이 되지 않아요. 채워도 다시 채워야 되면은 다시 채워야만 하는 결핍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충족을 주지 않는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지에 의해서 투쟁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쇼펜하우어가 보는 이 세계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낙천적일까요? 아니면 비관적일까요? 바로 비관적인 관점으로 이 세계를 보는 거죠. 이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는 결핍을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조, 즉 염세주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관적인 생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해야죠.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욕망, 욕구를 참는 거예요. 금욕주의. 물론 이 금욕주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런 욕구, 욕망, 이런 의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미학이나 윤리학을 들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문제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았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쓴 몇 가지 항목 안에 쇼펜하우어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서들만 엮어서 썼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엮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의지를, 별표 쳐놓은 의지를 우리는 보통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뉘앙스는 결핍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결핍을 겪는 인간의 생은 상당히 비관적이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로 가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존주의로 가겠습니다. 실존주의에 가면 키르케고르와 샤르트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신론적 실존주의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다 라는 부분을 차이점을 잡아서 공부는 해 놓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까지의 수능에서 좀 더 집중 조명되고 있는 점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칸이 좁긴 하지만 선생님이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키르케고르에게서는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이죠. 이 문구에서요, 여러분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단독자 그리고 신이라는 용어가 키르케고르를 문제로 만들 때 그 지문 안에 단서로 잘 쓰입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인 거지만, 그리고 주체성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주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문으로 혹은 선택지로 잘 만들어진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샤르트르에게서 가보면은요, 샤르트르는 어떤 명제가 있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둬야 될 것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혹은 목적에 선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이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규정지어줄 뭔가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샤르트르 생각에는 그러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샤르트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자유, 선택, 주체, 거기에 따른 책임 같은 거겠죠.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존주의 꼭 연결시키시고요. 이 네 가지 항목 생철하게 꼭 연결을 시키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는 생철학과 실존주의에서 세세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린 거고요. 이런 것보다 좀 더 큰 구도에서 문제를 만들고자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좀 좁으니까 옆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생철학. 여기서 얘기하는 쇼펜하우어가요, 반해겔주의다라는 설명도 찾아볼 수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외워버리지 말고 이 설명을 한번 꼭 이해해 두세요. 쇼펜하우어가 생각했을 때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감정, 의지, 직관, 체험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성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서양의 철학이 중시했었던 이성, 합리성, 관념으로는 인간의 구체적인 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욕구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점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설명했던 반해겔주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성 합리성 관념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외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 안에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고 나면요, 여기까지 안 친구들이 가장 잘 빠진 함정이 뭐냐면, 아, 이성과 지식, 그래서 이성, 지식, 합리성 관념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에 있구나. 그러니까 생철학은 경험주의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철학 문제를 내고 그 다음 중에서 그 쇼펜하우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냈을 때 이 중에 경험 중시 학파의 선택지를 만들면 이게 옳다라고 체크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구도를 이렇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자, 경험주의 학파에서 중시하는 건 인간의 삶을 예를 들어 개선시켜주는 실용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중시한다라고 합시다. 그런 결과 혹은 과학적 지식의 범주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과학적 지식으로도 인간의 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구도만 간단히 보고 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반합리니까 경험주의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과학적 지식이나 유용성만으로도 인간의 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까지 가셔야만 돼요. 아셨죠? 이거 꼭 걸려듭니다. 웬만큼 공부했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꼭 여기에 걸려들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존주의에서 키르케고르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키르케고르 얘기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또 중시해서 봐두셔야 될 구도가 이 사람 역시도 반해겔주의에 들어가요. 그러면 역시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관념을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를 추구해 오느라고 인간들의 구체적이고 주체적이고 주관적이며 개별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비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 하는 얘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문제 푸실 때 아까 말했던 디테일한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큰 관점에서 이들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봐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흐름을 잘 두고 보시면서 문제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생철학과 실존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죠. 이것까지 듣고도 잘 감이 안 온다. 더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선생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방향을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해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8학년도 12번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연도별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그리고 3점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눈에 띄어요.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삶은 의지에 의해 나타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도 의지가 나타난 것, 즉 의지의 표상일 뿐이다.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저서 알려드렸죠, 아까? 의지가 욕망하는 것은 한이 없고 그 목적은 정해진 것이 없다.
우리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성과 과학을 사용하지만 우연히 충족된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게 된다. 따라서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라고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세모 친 부분에서 단서 하나를 찾겠습니다. 의지라는 단서를 찾았어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지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의지가 절대 아니고 결핍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욕구, 욕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친 부분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연히 충족된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충족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욕망을 계속 낳게 된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패턴대로 얘기하면 이건 결핍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와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의 투쟁의 장인 거죠. 자, 그럼 쇼펜하우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서 3으로 갑니다. 염세주의. 됐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따라서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염세주의에 대한 단서가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오직 더 이상 욕망의 충족을 바라지 않고 무엇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단서 4. 이 경지가 뭘까요? 금욕의 경지예요. 그때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다. 됐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의 핵심 이론의 개념대로 쭉 가보면 의지와 욕망으로 채워져 있어서 생은 상당히 비관적이나 그것을 참아냄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겠다. 주옥같이 쇼펜하우어의 단서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쇼펜하우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을 따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요. 두 번째, 이성과 욕구의 조화가 도덕적 삶의 근원이다. 자, 이런 거 빼시고요. 이성과 욕구의 조화.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답지의 단서로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성, 이 사람의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욕구를 조화시킬 것이냐. 이 사람 결론이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죠. 금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도 욕구도 따라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빼줘야죠. 그 다음 세 번째, 보편적 이성을 통한 어떤 의미에서 틀렸는지 아시겠죠? 이성에 관한 것이 두 가지의 선택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3번은 확실하게 제외. 그럼 5번, 삶의 본질은 과학과 지식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냐. 과학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생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세 가지를 제외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오답지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또 하나의 오답지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4번 보면 누구예요? 신합회의 주체적 결단이 실존을 찾는 길이다. 실존주의자인데 신합회선 단독자를 얘기하는 누구? 키르케고르. 그래서 샤르트를 할 때 오답지로 키르케고르가 의외로 잘 나와요. 4번도 빼줘야죠. 자, 됐어요. 그럼 정답이 1번이라고 하는 건데 의지의 전적인 부정이 고통을 피하는 길이다. 생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염세주의예요. 하지만 염세주의에서 끝나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욕망을 참아버리는 거죠. 금욕. 그러니까 1번 선택지에는 그의 염세주의적 세계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금욕주의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 부분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됐죠? 요렇게까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그 다음부터 출제된 쇼펜하우어 문제 정확히 또 맞출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 나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10학년도 10번으로 갑니다.
가나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3점으로 나오죠. 3점으로 나오는데 이제 구도가 두 사람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럼 가번을 보니까 목적 없는 의지로 인한 생긴 욕구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간은 항상 고통을 겪는다. 아까 굉장히 길었던 문장이 딱 한 문장으로 압축이 효율적으로 돼버렸네요. 보니까 의지가 목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생애의 목적이 없는 맹목적 의지라는 대표적 명제죠. 그래서 목적 없는 의지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이 두 단서 그대로 활용. 응? 그대로 활용하고 욕구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야. 즉 그건 결핍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또 활용.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항상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그가 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관적이야. 염세주의 또 한 번 활용.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서로서 쇼펜하우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그럼 여기에 숨겨진 내용들은 그렇지만 그는 금욕을 해결점으로 제시할 것이다를 여러분들 꼭 유추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나번으로 가봐요. 만일 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나의 관심은 단순한 알미나 이론,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단독자인 내가 어떻게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있다. 신 앞에 선 단독자인 내가 암과 이론, 합리성이나 이성,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단서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옆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아이고, 지워버렸네요. 보시면 객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별적이고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주체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키르케고르의 진리관이라고 했었죠. 자, 아까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필기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신이라는 주제로 두 사람을 엮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신이 등장하고 여기서도 신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철학과 실존주의 두 학자의 얘기로서 보시면 되는데 오답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진리를 추구한대요. 보편, 객관. 자, 여기 보시면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며 주체적인 진리를 찾는 키르케고르는 객관, 추상, 일반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아서 오답지로 만들었네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실현을 얘기할까? 여러분들,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에 나온 얘기대로, 단어대로 쓰자면 욕구와 욕망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나 틀렸습니다. 2번과 4번, 그래서 각각의 학자가 얘기하는 반대되는 경향을 써줌으로써 오답지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잘 보이죠? 3번 선택지, 인간의 욕구 충족, 의지의 실현.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답지가 3개가 기본으로 제외되는 패턴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1번 선택지 한번 보실까요? 신 앞에서의 주체적 결단을 통한 실존의 자각? 그럼 누구예요? 키르케고르예요. 나번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 문제처럼 쇼펜하우어에게 키르케고르를 대입하는 오답지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돌고 도네요. 정답 5번이라는 건데 가와 나는 추상적인 사유에서 벗어나서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한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사조로 갈 테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라는 의미에서 5번이 정답 되겠죠. 해결되셨나요? 그래서 문제 구도는 키르케고르가 지문 안으로 들어오는 구도로서 더 확대가 됐지만 오답에서 짚어내는 초점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봐요. 2012학년도 우리 6월 모평에서 이거 틀린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사상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또 3점이에요. 지금 쇼펜하우어 문제가 계속 3점이란 말이에요. 의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의지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의지로 나타난다. 이런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 다시 부활한 거죠. 아까 그 지문이. 봐요. 다시 한번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의지는 맹목적, 생애인 맹목적 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 염세주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쇼펜하우어라는 단서가 너무나 명확해졌고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이성보다 의지가 삶의 본질이야. 그렇죠? 이성이 아니라 의지.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철저하게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생활이 결론이었죠. 기억, 니은이 다 맞는 얘기네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삶의 본질적 측면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 아, 이 의지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사람은 의지, 욕망을 생의 본질, 그것이 점철되어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을 뿐이죠. 그래서 금욕까지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포인트, 의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오답지를 만들어요. 신앙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고취시켜야 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의미 없죠. 선의지를 통해 맹목적 의지를 소규모시키냐. 선의지, 칸트에게서 나오는 단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의지라는 단어는 쇼펜하우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쇼펜하우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지의 뉘앙스를 명확히 알아두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쇼펜하우어 문제 3개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키르케고르 문제 한번 보죠. 2009학년도 11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또 3점이죠. 의심스럽고 잘못하기 쉬운 점들을 반성하면서 내 정신 속에 모든 오류를 뿌리 뽑았다. 내 정신 속에 오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거 뭐? 의심해보는 거. 의심해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회의. 방법적 회의. 이게 유추가 되면 고맙고 아니면 더 읽어봐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의심하기 위해 의심하는 회의주의자는 아니야. 진리를 찾기 위한 회의주의자겠지. 내 모든 계획은 스스로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법적 회의를 한 것이다. 누구? 데카르트. 명확해졌어요? 그럼 1번. 인간은 항상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서 진리를 추구한다. 처음에는 자기와 이웃의 관계에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인간은 신과 직접 대면한 단독자로서 결단하게 된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결단. 키르케고르죠? 명확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돼요. 데카르트와 키르케고르라는 갑을의 구도는 사실 대립구도가 훨씬 더 강하죠. 왜일까요? 데카르트는 무슨 주의에 들어가요? 합리주의에 들어가죠. 뭘 중시한다는 거죠? 이성, 관념적인 요소의 특성을 보여요.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로서 문제를 물어보기 쉬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갑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주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보다는 객관적 지식이라는 경우가 더 강하겠죠. 빼주고요. 을은 공동체와의 참된 조화를 통해서 삶의 모순을 극복했다. 공동체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주체성을 훨씬 더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을은 상대와의 대상으로 보았다. 자아를. 여기서 역시나 주체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3번. 을은 생명의 역동적 힘이 요구하는 맹목적 의지를 중시했다. 이거 누구라고요?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아까 문제 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둘이 그래서 은근히 계속 따라다녀요. 키르케고르와 쇼펜하우어가. 이걸 잘 알아두시면 명확하게 하나를 제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갑은 사유를 통해, 을은 주체적 삶을 통해 진리를 추구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진리라는 주제로 두 가지 지문을 만들었죠. 두 사람이 보는 진리가 다른 것은 사유라고 하는 합리, 이성, 관념적인 요소. 반면에 키르케고르는 그것을 반대하고 주체적인 삶 속에서 주체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리를 찾겠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지문 하나만 더 볼게요. 2011학년도 10번. 이거 선생님이 지문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쇼펜하우어 할 때 같이 나왔던 구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주관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 그래서 반이성 합리에 있다는 점. 하나의 단서. 그것 하나. 그리고 단독자인 내가 신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 즉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이 두 단서는 키르케고르에게서 꼭 쫓아온다. 지금까지의 패턴에서는. 그래서 내가 현대윤리에서 감을 못 잡는다. 적어도 생철학과 실존주의에서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까지 강조드린 이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봐 드렸고요. 여기에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콕 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깡하게 콕 화면 나가죠? 오늘 얘기해서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오늘 얘기한 부분인데 쇼펜하우어가 이번 6월 모평까지 포함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키르케고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짝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두 학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느냐. 자, 짚어봅니다. 첫 번째, 쇼펜하우어에게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선생님이 아까 쇼펜하우어의 어떠한 단어에 주의하라 그랬죠? 의지. 의지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잘 해석해 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을 점철시키는 욕구와 욕망을 얘기하는데 이 욕구와 욕망은 충족이 되느냐? 아니다. 항상 결핍이다. 따라서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관적인가라고 염세주의로 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염세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는 금욕주의로서 이겨내는 그의 의지, 이 부분까지 가셔야 쇼펜하우어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가 있죠. 자, 이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구도는 지금까지 계속 보여졌던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요소고요. 여기다가 이것도 한번 대비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아까 이론 설명할 때 할까 말까 다 뺐어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끊임없이 결핍되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욕망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게 인간뿐이겠냐고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걸 그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 동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너도 끊임없는 욕구 속에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구나. 라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 세계윤리에서 얘기하는 혹은 생명 존중에서 얘기하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이해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라는 점이에요. 되셨어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키르케고르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가 얘기한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명제를 꼭 기억하시면서요. 그가 추구했던 주체적이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그러한 진리,
그런 태도의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 내에서 오답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것의 전반적인 틀, 오늘 얘기한 두 학자의 전반적인 틀에서는 여기로 옆으로 가도 될까요? 반이성, 합리, 관념의 태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거를 경험주의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렸으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마시고 요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 교재 수능 실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00쪽입니다. 다음 윤리사상에서 중요시하는 요소를 보기에서 고르면 삶을 욕망하고 기대하고 집착하는 의지는 맹목적이다. 생애의 맹목적 의지 단서 하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맹목적 의지에 휘둘리는 인간의 삶 역시 맹목적이어서 고통스럽다. 염세주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그쪽 가고요. 따라서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삶의 고통을 덜어내는 길이다. 단서 3. 금욕주의. 됐죠? 요 세 가지 단서가 다 나왔으니 쇼펜하우어가 명확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새로운 거예요. 삶의 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술과 종교, 그 선생님 아까 미학과 윤리학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중요시하는 요소를 짚어봐라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금욕적인 생활은 바로 짚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단서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동정과 배려라고 하는 건 OX. O. 왜 그렇죠? 맹목적 의지, 욕구, 욕망. 이것은 결핍. 그런데 이건 인간만 그러냐? 아니,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그렇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동정, 연민, 배려가 쇼펜하우어에게 녹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 구도입니다. 요 두 가지 뽑아내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디귿은 처음부터 아닌 줄 알았죠? 합리, 이성, 관념. 절대로 안 들어가고요. 정신적인 쾌락의 추구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잖아요. 물론 이들의 삶이 절제되고 검소한 삶으로 가긴 하지만 이 금욕주의랑 같이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리을번은 빼주시면 돼요. 자, 문제 괜찮죠? 그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윤리사상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두 지문은 새로워요. 두 번째 지문은 야스퍼스, 세 번째는 하이데거. 실존주의의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교과서에 언급되거나 지금까지 문제에 출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 틀 내에서 인간은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인간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선생님 수능 특강 얘기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기초에 깔려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통점, 가장 중요한 거 뭐겠는가라는 건데, 선생님 보니까 사실 이것도 그렇게 흔하게 나왔던 선택지는 전혀 아니에요. 보면 봐요. 합리성 아닌 줄 알겠죠? 선생님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키르케고르도 반해결주의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관념론 아닌 거 알겠죠? 그럼 계몽주의에서 중시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 합리성을 중심으로 계몽. 그걸 바탕으로 인간의 역사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의 선택지는 굉장히 새롭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에 공통으로 통하는 구도는 뭘까요? 이거요. 이걸 가지고 네 가지 선택지를 만든 거예요. 과감하게 빼세요. 정답 5번. 과학적 사고와 물질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은 취했다. 과학적인 사고, 물질 문명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은 더 불안해요. 죽음에 직면해 있어. 여기에서 해결점은 과학적 지식으로도 이성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 좀 급하게 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갑과 을의 주장의 공통점, 또 공통점 나왔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누구죠? 소피스트 중에서도 프로타고라스의 언급이죠.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척도,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상대적인 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까지 못 가겠으면 아, 이게 상대주의적 진리관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럼 1번, 정신의 과정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문제 해결은 이런저런 노력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다. 진리, 이론, 관념, 개념 등의 정신 내용은 현실적 활동의 도구다. 자, 이건 주인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실용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봐두시면 될 것 같은데,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경험, 인간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와 그 경험들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변화하고 진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상대주의의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선택지를 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쭉 볼게요. 신과 자연을 동일시했다. 이건 범신론으로 가겠죠. 빼줘야 되고, 객관적 진리를 탐구할 것을 중시했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저기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고, 이성에 의한 보편적 가치 판단, 이런 의미에서 같이 써주신 것 같아요. 2번, 3번 빼셔야 되고, 4번 의지적 요소 중시했다. 이것도 지금 상관없죠? 5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달라진다. 상대주의로. 그렇게 해서 정답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고득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오늘 들어간 주제 중에서 고득점 문제 하나 갈게요. 가나다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하등한 존재로서의 아메바나 고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동일한 힘의 의지에 의해 활동한다. 의지적, 생애의 맹목적 의지.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해서 보면 생애 맹목적 의지 쇼펜하우어가 알고요. 알고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이나 아메바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걸로 확대되는 거죠. 쇼펜하우어. 됐습니까? 지식이란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한 도구다. 아까 문제에서 그래서 일부러 그거 한번 풀어봤는데 존 듀이의 도구적 실용주의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 포인트 주면 굉장히 쉽죠. 변할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야. 변화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의 관점에 있다라는 거야. 왜? 유용한 걸 찾는 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답은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스스로 인간 존재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인간의 본질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왜?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 각자의 자각적인 생활 방식이 실로 중요하게 된다. 신은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인간의 본질을 미리 만들어주겠지만 본질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이 있은 후에 인간이 본질을 선택합니다. 누구? 샤르트르. 이 질문 한번 잘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쇼펜하우어, 듀이, 샤르트르에 관해서 1번 가는, 자, 금욕주의적 생활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교 사상과 상통한다. 1번 맞습니다. 선생님이 또 이 문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파트 문제 만드신 출제자 선생님께서 서양 사상과
불교 사상을 맥락을 같이 잡은 것이 두 가지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상에서.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쇼펜하우어가 금욕을 얘기하죠. 이 점에서 불교 사상과 맞닿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파트의 문제 가면은 스피노자 문제 하나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때도 스피노자가 자연의 운행을 설명하는 관점은 불교의 인연 사상과 맞닿는다 라고 해서 그때도 이거 오라고 해서 선택지 하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 만진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1번 맞고요. 지금 왠지 당연히 맞죠? 자, 그럼 2번 가겠습니다. 나는 소피스트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소피스트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공통점 뭐예요? 상대주의, 경험주의, 결과주의.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 다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고 하면서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중시한다. 이건 더 설명 안 할게요. 당연히 맞죠. 4번 갑니다. 가와 다는 합리주의적 철학의 전통을 수용하여 현대사회에 제기해야 되는 딱 틀렸죠. 합리주의. 가와 다에게서 합리라고 쓰면 절대 안 되죠. 옳지 않은 건 4번. 5번 왜 옳은지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가나다 모두 인간의 현실적인 삶 자체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고 그런 의지를 본질로 해석했고 그 속에서 유용한 지식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5번도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선택지도 괜찮죠. 현실적인 자체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현대 철학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잘 활용해서 역시나 현대 철학을 어려워했던 친구들 자신감 갖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 1시간을 더 하셔야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